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설명의 시작 5분 전이기 때문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엠 진로진학 연구소 최현입니다. 마이엠 5월 27일 입시 설명회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내용은 초중학생이 알아야 할 입시 변화와 대비 전략을 주제로 서울 주요 대학 학생부 전형 변화, 수능 비중 증가에 따른 중학생 대비 전략, 입시 변화에 맞춘 고등학교 선택 전략, 고교 학점제 시행에 따른 현재 중학교 1학년 준비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일부 서류를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점 미리 말씀드렸죠. 현재 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은 아시는 분들이 많지만 오늘 대상은 초등학교, 중학교 학부모님들이기 때문에 입시가 아직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학생부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들으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실 겁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이전에 공약으로 걸었던 정시 확대 기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 정시 비중이 늘어나는 시대에 맞춰서 중학교 때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중학교 때 기초학력이 완성된 학생들은 모의고사에서도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 말은 곧 고등학교 올라가서 준비하면 좀 늦는다는 거겠죠. 다음으로는 현재 변화하고 있는 입시 변화에 맞춰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할 거냐. 이 내용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끝없이 벌어지는 논쟁 중 하나일 겁니다. 들어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설명회 들으시고 고등학교 선택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교 학점제, 현재 지방선거 앞두고 있죠. 경기도 교육감 성기선 후보와 임태희 후보가 각각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찬성과 속도 조절을 좀 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어차피 고교 학점제는 피할 수 없는 시대의 교육 흐름입니다. 따라서 고교 학점제 시대에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대비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준비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설명에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명회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공지하고 강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설명회는 줌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음소거와 비디오 소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설정을 해 놨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음소거와 비디오 소거는 꼭 반드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소거와 비디오 소거 안 해주시면 서로 민망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모두 에티켓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화면을 세로가 아닌 가로로 설정하셔야 좀 크게 보이시니까 세로 모드로 고정되어 있다면 가로로 보시는 것 권고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설명해 주실 분은 현재 메가스터디에서 초등 사업본부 입시전략연구팀에서 수고해 주시는 김창식 팀장님입니다. 그러면 마이크 김창식 팀장님께 넘겨드리고 저는 설명회 마무리 되면 끝인사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다 잘 들리시나요, 마이크?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네, 좋습니다. 네, 아무튼 환영하고요. 이번 설명을 통해서 지금 아마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 부모님들 지금 다 참여해 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시간 정도 입시 변화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그게 맞추어서 이제 사전에 또 질문들을 많이 남겨주셨더라고요. 그 질문에 대한 질의응답하는 시간, 그렇게 질의응답에 하는 어떤 그런 시간으로 뭐 1시간 한 10분 아니면 20분, 뭐 길면 1시간 반 정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화면을 잠시만요. 네, 보이시죠, 그죠? 자, PT가 보이실 텐데요, 그죠? 네. 어차피 지금 오늘 선명에 참석해 주신 지금 이 라이브 지금 줌으로 참석하신 학부모님들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를 뒀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지금 중학교 3학년,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행 입시 제도를 따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저 앞서서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현재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고교학점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또 대학 입시가 어떻게 바뀔지는 사실 아무도 알 수 없는 지금 시점이에요. 물론 올 하반기에
아마 그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들, 대상 1학년 이하의 학생들이 적용받는 대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아마 교육부에서 뭔가 공개를 하고 공론화를 거칠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근데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발표된 건 없지만 저희들은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은 어느 정도 입수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조금 언급해 드리고요. 어차피 지금 오늘 이 설명에 참석하신 학부모님 대부분 다 중학교 2학년, 3학년, 중학교 1학년도 물론 있을 거니까 제가 고교 학점제와 관련된 내용까지 오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제목은요. 제가 초중학생들이 알아야 할 입시 변화와 대비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어차피 지금 경기도에 지금 광명 지금 마이엠 학원에 지금 다들 수강하시는 분이라고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아마 광명시에 사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광명이 아닌 타 지역, 그 경기도에서 약간 비평준화 지역이라고 하죠. 그쪽에 사시는 분도 전 참석했다고 제가 알고는 있는데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떤 이 광명 이 관내에 있는 아니면 경기도 관내에 있는 학생들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입시 전략을 짜면 되는지 그걸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차피 지금 어차피 저희들이 지금 경기도에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학교들은 이렇게밖에 없어요. 일단은 외국국제고, 뭐 영재고, 경기국가고, 물론 영재고 같은 경우에는 전국 단위로 선발하기 때문에 서울과고라든지 한과양 뭐 지원할 수 있겠죠. 아무튼 경기도에서 어떻게 보면 경기국가고 한 군데밖에 없죠. 그다음에 안산 동산고, 그다음에 외대부고. 물론 외대부고는 전국 단위 자사고이기 때문에 뭐 용인 지역 같은 경우에 용인 지역 뭐 선발 전형이 있지만은 외대부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 그다음 일반고 그죠? 광명에 있는 일반고 아니면 경기도 지역의 비평준화 지역에 있는 일반고 선택할 수가 있겠지요.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이게 정기 모집, 후기 모집으로 나눠져요. 이거 아마 지금 설명에 참석하시는 학부모님이나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어차피 정기 모집에는 영재학교 그죠? 경기 영재고뿐만 아니라 서울과고라든지 한과에 지원할 수 있고 그다음 그 입시 결과와 상관없이 경기 북가고에 지원할 수 있겠죠. 근데 뭐 경제고 합격했으면 굳이 경기 국가고 지원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떨어지게 된다고 한다면은 경기도에는 정말 학생 수가 가장 많지만 경기 북가고에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게 경기 이렇게 해가지고 경기 북가고 결과가 딱 나오면은 이게 뭐 불합격된다고 한다면 이제 후기 모집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후기 모집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후기 모집에서는 이제 여러분들 학교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외고, 국제고, 안산동산고, 뭐 광역단위 자사고죠. 그다음에 외대부고, 전국단위 자사고죠. 이런 자사고를 한 군데, 이 중에서 한 군데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 중에서 한 군데를. 뭐 다 선택할 수는 없고요. 한 군데를 선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일반고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평준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중에 한 군데를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내가 광명시에 있는 일반고를 쫙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광명시가 아니다. 비평준화 지역이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비평준화 지역에 사시고 계시는 그 일반고를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 중에 외국국제고, 동산고, 외대부고 이 중에 한 군데를 선택하든지 이렇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저 비평준화 지역에 살고 있지만 저 광명시 어차피 제 집은 광명과 가까우기 때문에 광명의 평준화 지역으로 내가 한번 지원해보고 싶어요 라고 사도 상관은 없습니다. 경기도에 관할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이번 설명회 참석자 중에 김포에 사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김포 같은 경우에는 비평준화 지역입니다. 비평준화 지역이지만 비평준화 지역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이들 외고나 국제고 아니면 동산고라든지 아니면 외대 부고랑 그 다음에 김포에는 이제 김포 고등학교 가장 좋으니까 김포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되나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러면 나는 물론 김포와 광명에 가깝지는 않죠. 하지만 내가 평준화 지역 왜냐하면 김포 지역 같은 경우 내가 그러면 김포고냐 아니면 내가 외고냐 이걸 고민하다가 그냥 김포고를 지원하자 아니면 내가 외고를 지원했는데 떨어졌다고 한다면은 사실상 김포에 있는 아, 일반고 중에서 이게 정원을 채워지고 추가 모집하는 학교에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럼 아무래도 김포 지역에 추가 모집한다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정원을 못 차기 때문에 학교가 그렇게 썩 좋은 분위기 학교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비평준화 지역 같은 경우에 조금 이런 약간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선택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 불편하지 않다고 한다면 사실 평준화 지역으로 지원해도 상관없어요. 물론 이게 거리가 멀어서 이게 통학하기 쉽지는 않을 거다. 하여튼 김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선택에 조금은 유념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면 광명에 살고 있어요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외고도 선택할 수 있고 아니면은 외고 아니면 자사고 이렇게 선택을 해서 그중에 한 군데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선택을 하고 이 지방에다가 이제 내가 일반고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게면요. 근데 요즘에 또 일반고를 선택한다고 한다면 또 어머님들이 제가 많은 질문을 받고 있는 게
내신 따기 쉬운 일반고로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내신 따기 빡센 일반고로 가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도 상당히 많이 받아요. 여기에 대한 해답은 제가 오늘 설명하면서 차차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뭐 미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학생마다 좀 틀려요. 학생마다 틀리지만 아무래면 내신 따기 쉬운, 내신 따기 빡센이라고 한다면 좀 내가 좀 공부 좀 한다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미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지만 내신 따기 조금 힘든, 내신 따기 힘들다고 말하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모여있는 학교잖아요. 그런 일반고로 선택하는 게 미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 제가 설명을 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광명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평준화 지역이에요. 평준화 지역이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여기 있는 광명시에 있는 이 고등학교를 제가 선택할 수가 있는데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광명 지역은 그렇게 큰 학교, 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만약에 외고나 자사고 선택하고 싶어요라고 한다면은 외고나 자사고 중에 한 개 학교를 일지망으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입시를 치르고 난 다음에 떨어지게 된다고 한다면은 내가 이지망부터 해가지고 뭐 광명이라든지 아니 진성고 좋잖아요. 뭐 진성고도 옛날에 좋았지. 지금 모르겠어요. 진성고 다시 회복할지는 모르겠지만 진성고, 이지망, 진성고 나머지 쫙 선택하면 되거든요. 지망순으로. 그러면 내가 일지망에서는 내가 외고나 또는 자사고를 선택했기 때문에 거기서 입시에 떨어진다고 한다면은 2지망, 3지망, 4지망 이런 순으로 쭉 이제 내가 추첨을 받아서 이제 배정을 받게 된다는 그렇게 진행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내가 고등학교를 선택한다는 말은 뭐냐면 고등학교 선택해서 들어간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게 사실은 고등학교가 학교 유형에 따라서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요. 이 분위기가 다르다는 말은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어차피 내가 일반고라든지 자사고라든지 가고라든지 영재고로 간다는 말은 결국 상위권 대학을 들어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내가 대학을 들어가겠다는 얘기잖아요. 대학 안 가고 그냥 취업하려고 하면 일반고 갈 필요 없죠. 그러면 그냥 특성화고라든지 이런 고등학교 선택하는 게 맞죠. 하지만 내가 일반고 아니면 특목고, 자사고를 선택했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대학교를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4년제 대학 가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어떤 고등학교를 가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고등학교 환경, 그 고등학교 분위기, 그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따라서 사실상 대학 입시를 치르는 수단은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 중학생들이 대입을 치르려고 한다면은 사실 이 세 가지 수단이죠.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그 다음에 수능 전형입니다. 그렇죠? 요 세 가지 수단 중에 한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대학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좀 미리 뭐 초등학교 학부모님들 계실 수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요. 내신 성적을 가지고 그 숫자를 가지고 평가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고등학교 내신은요. 석차 등급을 매깁니다.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절대평가잖아요. 성취평가제입니다. 90점 맞는 기면 A 성취도를 받게 되는 절대평가예요. 석차를 매기지가 않아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게 된다면 이게 석차를 매기게 됩니다. 그것도 뭐 1등부터 막 10등 이렇게 가르치지 않지만 석차 등급이라는 걸 매기게 돼요. 뭐 아실 거예요? 4% 안에 들어오면 몇 등급이죠? 그쵸. 1등급이에요. 그 다음에 4.1%에서 11% 안에 그 사이에 있다고 한다면 몇 등급이죠? 그렇죠. 2등급입니다. 그리고 11.1%에서 23% 그 사이에 있으면 몇 등급이죠? 그렇죠. 3등급입니다. 점수와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내가 그 고등학교에서 석차 순으로 해서 퍼센테이지, 100분율로 따져서 퍼센테이지 4% 안에 들면 1등급을 받는 이 석차 등급을 매기게 되거든요. 지금 고등학생 같은 이게 지금 현재 중3, 중2까지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물론 지금 중1부터는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석차 등급은 1학년 과목에서는 석차 등급이 매겨지고 2학년, 3학년 과목은 절대평가가 시행되거든요. 그것도 제가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3, 중2는 내신은 어떻게? 상대평가다. 석차 등급이 매겨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물론 조금 한 발짝 더 깊이 설명한다고 한다면 고등학교 수업 듣는 과목들 중에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그 과목들은 지금 절대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죠? 근데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 대부분 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주로 많이 듣는 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은 대부분의 과목들이 석차 등급이 매겨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 고교 학점제가 시행된다 하는 어떤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부 교과, 종합, 수능 이거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수단 중에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대학을 들어가는데 근데 한번 볼게요. 제가 좀 전에 모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 선택과 동시에 우리 아이가 어떤 고등학교 간과 동시에 어떻게 대학을 가고자 하는 그 수단은 결정된다고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게 제가 근거 없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요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016학년도와 2019학년도 4개 학년이죠. 주요 13개 대학입니다. 13개 대학이라 한다면 요 밑에 있는 대학, 요 대학들입니다. 요 대학들이죠. 요 대학들 중에 요 대학들이죠. 그러니까 2016, 2019학년도 이 주요 13개 대학의 출신 고교별 그리고 전형별 합격 비율을 한번 공개를 했어요. 이게 교육부에서 공개한 자료입니다. 저희 메가스터디에서 공개한 자료는 아니고요. 지금도 대학마다 우리 학교 이번에 이 고등학교 출신들이 몇 명 들어왔습니다. 외고 출신들이 몇 명 들어왔어요. 자사고 출신 몇 명 들어왔어요를 대학 알림이라는 사이트에서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공개는 하지만 이거는 공개하지 않아요. 뭐냐면 영재고 가고 학생들이 수능으로 몇 명 들어왔어요. 우리 대학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몇 명 들어왔어요. 이거를 공개하는 대학은요. 유일하게 서울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대학들은 공개하지가 않습니다. 자, 근데 이게요. 주요 13개 대학이 2016, 2019 4개 학년 동안 공개를 한 거예요. 교육부에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건 한번 봅시다. 자, 보세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요. 우리나라에서는 영재고 가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 일반고 고등학교 유형이 있어요. 물론 뭐 특성하고 있는 학교들 그런 거 차치를 하고. 자, 교육부에서 딱 공개한 자료를 자, 그럼 이 4개 유형의 고등학교가 수능으로 과연 이 출신 고교별로 수능으로 과연 이 13개 대학에 몇 퍼센트 들어갔는가? 이걸 공개했단 말이죠. 자, 그럼 볼게요. 먼저 수능부터 볼게요. 자, 그러면 2016, 2000, 이 4개 학년 동안 수능으로 가장 많이 이 13개 대학을 들어간 고등학교 유형이 바로 자사고입니다. 4개 학년 동안 자사고 출신자들 중에 13.9%가 이 13개 대학을 수능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가장 많은 학교 유형이 뭐냐면 바로 외고 국제고입니다. 4개년 동안 외고 국제고 졸업자들 중에서 수능으로 이 13개 대학 들어가는 비율이 12.4%라는 거죠. 두 번째였어요. 그다음 세 번째가 어디냐면 바로 영재고 과고입니다. 자, 영재고 과고 출신들 사실 수능으로 들어가는 학교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2.5%가 수능으로 들어갔다. 조금 의심할 수 있겠죠. 어디? 그렇죠? 이들 대학에 의대나 뭐 치의대라든지 아니면 뭐 수의대 이런 데 대학 들어갔겠죠. 수능으로. 아무튼 2.5%. 자, 그럼 일반고는 이 4개 학년 동안 일반고 출신들이 가장 많을 텐데 일반고 졸업생들 가장 많잖아요. 가장 많을 텐데 일반고 출신들 중에서 이 13개 대학에 들어간 비율, 수능으로 들어간 비율은 고작 1.7%밖에 안 됩니다. 물론 비율로 놓고 본다면 1.7% 작죠. 근데 절대적 숫자로 놓고 보면 일반 학생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1.7%의 숫자가 가장 많을 거예요. 근데 출신했던 어떤 졸업생들, 나왔던 출신들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고 출신들이 가장 작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 한번 볼까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 13개 대학을 가장 많이 들어갔던 고등학교 유형이 어딜까요? 아마 지금 같이 라이브를 좀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눈치 빠른 분 아실 거예요. 그렇죠? 영재고 과거죠. 이들 학교는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는 거예요. 이들 학교 출신들의 70%가 이 주요 13개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뭔지 아시죠? 제가 교과전형은 아까 전에 성적으로 간다고 내신 석차 등급 이것만 숫자만 가지고 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뭐야? 석차 등급뿐만 아니라 학생부를 종합적으로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정성평가한다는 거, 숫자를 그대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 친구가 어떤 고등학교냐, 이 친구가 어느 지역에서 고등학교냐, 이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발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거든요. 물론 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런 학생부 종합전형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것도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2019학년도까지는 이 13개 대학이 이 친구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했어? 그럼 이 친구가 어떤 고등학교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나왔는지도 다 알고 있었거든요. 자, 그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영재고하고 가장 많은 학생들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디냐? 당연하겠죠. 외고 국제고죠. 외고 국제고 출신자 중에서 23.2%가 이 상위 주요 13개 대학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사고고 그 다음에 일반고로 고작 2.1%밖에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전형 볼까요? 아까 전에 학생부 교과서 설명드렸죠? 석차 등급. 여러분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부모님 중에서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선생님, 특목고 자사고 가면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 모여있으니까 석차 등급이 좀 불리하게, 내신이 불리하지 않나요? 예, 맞아요. 내신이 불리합니다. 내신이 불리하다는 말은 뭐냐? 이 친구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냥 석차 등급을 밀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특목고라든지 자사고를 가게 된다고 한다면 학생부 이 교과 전형 이거 내신 성적 숫자만 가지고 평가하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거의 이 상위권 대학을 가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가장 많이 보낸 고등학교 유형은 당연하겠죠. 일반고입니다. 근데 숫자는 고작 0.5%밖에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사고죠. 0.1%. 하지만 보세요. 영재고하고는 없죠. 0%, 0%. 외국제 들어가면. 이 학교를 들어갔다고 한다면 내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보세요. 학생부 종합전형 영재고하고 70%죠. 자, 그럼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봅시다. 70%라고 한다면 몇 등급이에요, 여러분? 이거 7등급이에요. 7등급의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 13개 대학 갔다는 얘기입니다. 일반고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거죠. 자, 외국국제고 23.2%죠? 23.2%라고 23%는 아까 전에 몇 등급이라고 했죠? 그쵸. 3등급이죠. 외국국제고 출신들이 3등급 정도 받으면 이런 주요 상위권 대학은 갈 수 있다는 얘기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사고는 8.9%겠네요. 그쵸. 근데 자사고 같은 경우 조금 다릅니다. 제가 조금 또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보면 2016에서 2019 학년도까지 보면 고등학교 유형별로 이 주요 13개 대학이 어떤 전형으로 들어갔는지 이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상당히 의미 있는 자료예요. 자, 그러면 한번 봐요. 한번 봅시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로 갔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일반고를 갔습니다. 일반고로 갔다고 한다면 이 주요 13개 대학 들어가려면 여러분들이 어떤 전형으로 일반 갔다고 한다면 어떤 전형으로 이 13개 대학에 들어가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어떤 수단을 가지고 가는 게? 숫자를 보면 선생님 학생부 종합전이 가장 많잖아요. 그 다음에 수능이잖아요. 아이고 학생부 교과전을 보자 0.5%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일반고 학생부 종합전으로 가야겠네요.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숨은 게 있습니다. 뭐냐 보세요. 일반고에서 이 13개 대학을 학생부 종합전으로 들어간다. 이 2.1% 아이들은 누굴까요? 어떤 아이들이에요? 그쵸. 지금 영재고하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 아이들과 경쟁해서 들어가는 정말 우수한 아이들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친구들이 설마 그러면 엄마 친구 딸내미 뭐 이런 엄마 그런 거죠. 우리 주위에 볼 수 없는 아이들이죠. 반면에 1.7%의 수능 이 친구들 누굴까요? 그렇겠죠. 일반고 출신이지만 와 이런 친구들과 경쟁해서 수능으로 뚫은 아이들이에요. 틀림없이 재수생, N수생들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눈치 빠른 분들이 아실 겁니다. 일반고로 한다면은 이 13개 대학을 들어가는 가장 효과적인 어떤 가장 확률이 높은 방법은 뭐냐면 바로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왜요? 경쟁자가 없잖아요. 일반고끼리 경쟁하면 되거든요. 하지만 종합전형이나 수능은 보이지 않는 이들과 경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자, 이걸 딱 보시면은 딱 정해진 거예요. 우리 아이가 어떤 고등학교를 간과 동시에 상위권 대학 가기 위한 수단은 결정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 우리 아이가 영재고 가고 왔습니다. 앞도 뒤도 보지 않고 학종으로 상위권 대학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외국 국제고예요. 그래서 내가 외국어에 대한 능력이 정말 특출난 아이들은 학생부 종합적으로 가는 거예요. 왜? 외국 국제고 그게 같은 환경을 이용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선생님 수능으로 자사고는 수능 거의 뭐 수능으로 애들 막 이끌어 가잖아요. 그러면 자사고로 갔습니다라고 한다면 사실 수능으로 상위권 대학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반고로 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상위권, 내신 성적으로 상위권 대학 들어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즉 고등학교 선택, 즉 고등학교 들어간과 동시에 어떤 고등학교 우리가 들어간과 동시에 사실은 상위권 대학을 목표한다고 한다면은 내가 그 수단은 결정된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제가 여담이지만 보통 일반고에서는요 수능을 대비시켜주지 않습니다. 수능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몫입니다. 하지만 과거나 영재고나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외국 국제고는 거의 학종을 대비하는 학교죠. 그 다음에 학종을 대비한 학교지만 학종에서 내가 어떤 내신이라든지 스펙을 쌓지 못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외고나 특히 외고 같은 경우에 이 친구들 가만두지 않거든요. 왜? 수능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럼 학교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평상시에 상당히 수능 유형으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속된 말로 표현하면
빡세게 아이들을 좀 내신에 좀 집중하게 만들면서 수능까지 잡아주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간다는 거죠. 아마 강명에 오래 사시는 분들은 아마 진성고 아마 유명하다는 거 옛날에 유명했죠. 지금은 유명하지 않습니다. 진성고가 왜 옛날에 유명했을까요? 강명이 비평준화 지역일 때 진성고를 기숙형으로 운영하면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 막 기숙해서 막 공부 엄청나게 빡세게 시켰거든요. 그때는 옛날에는 또 수능으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을 뽑아왔기 때문에 대학들이 그럼 그렇게 공부시키면서 뭐예요? 수능을 대비시켰단 말이죠. 근데 학생부 전형이 막 강화되면서 뭐 한 몇 년까지는 강화되면서 진성고라는 학교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비평준화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들 많잖아요. 양소고라든지 새마을고라든지 뭐 이런 학교들이 사실상 옛날에는 엄청나게 서울대, 연대고대, 상위권대를 많이 보냈지만 많이 죽었다. 그런 상황이 발생했던 거죠. 아무튼 이게 우리가 고등학교 진학과 동시에 사실상 수단은 결정된다. 그 환경과 우리 아이가 많은 시간들을 그 학교에서 생활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 학교가 어떤 방향으로 아이들이 이끄냐에 따라서 사실상 상위권 대입이라고 한다면 그게 조금은 그 환경과 분위기에 학교 유형에 결정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수단 서울시내에서 2023학년 벌써 요거 2024학년도인데 제가 요거 오타입니다. 2024학년도예요. 2024학년도 서울 주요 대학 전형별 선발 비율을 한번 보니까요.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이 주요 대학이죠. 뭐 숙명 여대까지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13%의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는 32%의 학생들을 선발하고 수능으로 40%의 학생들을 선발하죠. 자, 보세요. 교과, 종합, 수능. 자, 그러면 제가 앞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고등학교 한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상위권 대학을 들어가는 수단이 결정된다. 자, 그러면 상위권 대학은 어때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고작 13%밖에 선발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일반고 출신들이 아까 전에 뭐 교과 전형으로 가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위권 대학은 사실상 교과 전형으로 13%밖에 뽑지 않는다고 한다면 일반고 학생들한테는 불리하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불리하죠.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사실상 고등학교 내신은 그렇게 썩 신뢰하지 않잖아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뭐냐? 석차 등급만 가지고 뽑아야 되니까. 석차 등급 이거 사실 믿을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32% 상당히 많이 뽑죠. 근데 수능으로 가장 많이 뽑죠. 공정하잖아요. 뭐 같은 날에 대한민국 모든 고등학생들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똑같은 시험 문제라도 시험 풀잖아요. 상당히 공정하잖아요. 이게 40%. 또 좀 전에 뭐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수능을 선발하는 비율이 점점점 증가시키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상위권 대학은 이런 비율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그러면 이거 놓고 보더라도 여러분들 어떤 고등학교를 가는 게 상위권 대학에 비해서 유리할까요? 그렇죠. 당연하죠. 종합전형으로 대비할 수 있는 고등학교 간다고 한다면 확률이 높겠죠. 반면에 그럼 수능. 그렇죠. 수능은 사실은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리지만 특별한 자사고라든지 외국 국제고가 아닌 이상 또 특별한 어떤 좀 비평준화 지역에서 좀 우수한 고등학교가 아니라면 수능을 대비시킬 환경이 아니란 말이죠. 물론 우리가 알아서 수능을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학생부 교과전형 한번 볼게요. 2024학년도 교과전형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어때요? 제가 중앙대까지만 가져왔습니다. 한 13%의 학생들을 뽑지만 실질적으로 서울대부터 해서 중앙대까지는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은요.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지원자가. 추천서를 받아야 돼요. 추천서를 받지 못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대는요. 지역균형 선발 전형입니다. 이거 원래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근데 저희들은 왜 지역균형이라고 하면은 왜냐하냐면 학교에서 2명만 추천합니다. 학교에서 2명만 추천해요. 그럼 누굴 추천하겠어요? 그렇죠? 그 학교에서 전교 1등, 이과에서 전교 1등, 문과에서 전교 1등을 아이를 추천하겠죠. 그들 대상으로 1단계에서 서류 평가를 합니다. 그들 대상으로 종합전형을 하겠다는 거. 내신 어차피 2명만 추천하는 거니까 학교장님, 교장선생님 알아서 2명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장선생님이 누굴 서울대입니다. 누굴 추천하시겠어요? 막 3학년 교실에 막 돈 많아가지고 학부모가 돈 많아가지고 에어컨 막 깔아주고 막 이런 학부모를 서울대 추천할까요? 천만의 말씀이겠죠. 그 서울대는 얘기하는 거예요. 2명만 추천하세요. 그 2명은 누굴까? 그렇죠. 전교 1등하는 학생이겠죠. 그들 대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
내신을 정략 평가한다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니까 뭐야? 이 학교는 종합전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 서류 평가합니다. 학생부를 보겠다는 거죠. 학생부를 보고 3배수를 뽑고 모집 전형의 3배수 10명을 뽑는다고 하면 1단계 서류 학생부 종합적으로 봐서 30명을 뽑아서 뭐야? 바로 2단계 면접을 치르겠다는 거죠. 그게 끝나는 게 아니죠. 거기서 수능 최저가 학력 기초까지 보겠다는 거죠. 2명 정해져 있죠. 자, 그 다음에 연세대 볼까요? 연세대도 학생부 교과 전형을 선발합니다. 추천형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10명이에요. 10명밖에 추천을 받지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10명 중에 누가 있어요? 10명이 어떤 학생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수시 몇 군데 지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수시 원서 쓰는 거 몇 번의 기회가 있어요? 그렇죠. 6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서울대 2명 추천받은 이 학생 연대도 추천서 받겠죠. 그렇죠. 당연히 받아야죠. 서울대 떨어지게 되면 연대를 가야 되잖아요. 서울대 추천서 받았으니까 저 연대 추천서 양보할게요. 이런 학생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그러면 이 10명 중에 누가 있습니까? 이 2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10명 중 8명은 서울대 추천 못 받았죠? 하지만 8명은 연대 추천 받았죠? 추천받아서 1단계 교과 성적. 이거는 정량평가예요. 교과 성적으로 5배수 뽑고 그 다음에 면접, 제시문 기반. 와, 이거는 구술 면접이에요. 제시문, 막 영어 제시문도 있을 수도 있고 수학과학 제시문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철저하게 이 친구의 학업 역량을 평가해서 뽑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뭐야? 수능 최저는 없어요. 연대는. 장난 아니겠죠. 자, 고대입니다. 고대도 교과서 있어요. 제적 인원의 4%예요. 자, 그럼 4%라고 한다면 한 학년에 300명이라면 몇 명이에요? 그렇죠? 12명이죠. 300명이라는데 12명. 12명만 이제 학교장이 추천서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12명은 누가 있어요? 12명이 누구 있습니까? 그렇죠. 이 아이들 있잖아요. 이 아이들 있잖아요. 10명. 서울대 추천받은 아이들, 연대 추천받은 아이들 있죠. 10명 있잖아요. 그다음에 고대 12명. 그러면 2명의 아이는 뭐예요? 연대 추천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대에만 추천서를 받고 연대 추천서 받을 수 없으면 그 2명의 아이는 내신 성적 좋을 거 아니에요. 12등 했습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좋아서 1등급이에요. 그 2명도. 그러니까 그 친구는 연대 추천서를 못 받았지만 고대 추천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그 우수한 내신 성적으로 연대 지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친구는 연대 어디 지원해야 돼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해야죠. 그럼 연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했어. 그럼 그 아이는 누구랑 경쟁해야 돼? 그 아이가 만약에 이과 학생이라고 한다면 과거 영재과도가 경쟁해야 돼요. 학생부 종합전 좀 전에 제가 숫자 보여드렸잖아요. 학생부 종합전 과거 영재과에 들어가잖아요. 학생 교과전형 그 친구들 지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고대는 추천서 받았지만 교과전형으로. 하지만 연대는 추천서 못 받았으니까 그 친구 서울대도 지원할 거예요. 1등급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는 지역균형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어디? 일반 전형에 지원해야 돼요. 그러면 자연계 학생이라면 과거 영재과들과 경쟁해야 되고 문과 학생이라면 외국 국제고 자사과들과 경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이런 겁니다. 수강대 20명이에요. 그럼 이 안에 누가 있어요? 12명. 서울대, 연대, 고대 추천반 12명이 안에 있겠죠. 그럼 8명의 아이들은 뭐야? 그렇죠. 8명의 아이들은 이 학교 지원 못합니다. 교과전형으로. 그러면 서강대 갈 법한 8명 아이들 우수해요. 내신도 좋아요. 그 아이들도 그 아이들도 그러면 서울대, 연대, 고대를 학종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성균관대 10%예요. 좀 여유가 있죠? 한양대 11%예요. 이화여대는 없어요. 중앙대 20명이에요. 자, 봅시다. 이거만 보시면 6군데. 하나, 둘, 셋, 넷, 다,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등급 받은 친구들은 이걸로 교과전형 추천서 받아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거들끼리 경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과 아이들끼리. 외국 국제자사고 아이들 이거 전형으로 지원하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중3, 중2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올라가게 된다고 한다면 어쩌면 고등학교 1학년 석차 등급에서 여러분들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이 상위권 대학을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2021학년도예요. 작년이에요. 서울대, 고대, 한양대 학생부 2021학년까지는요. 서울대, 고대, 한양대만 학생부 교과전형을 뽑았거든요. 그제 뭐 서강대라든지 성균관대 학생 교과전형을 뽑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2022학년도부터 뽑으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2023학년도, 2024학년도 이렇게 이런 대학들의 학생부 교과전형을 뽑고 있거든요. 뽑으라고 해서.
근데 2021년 결과를 보면 서울대, 고대, 한양대 학생부 교과전형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 석차 등급이 1.4등급이에요. 그럼 1.4등급이 나오려고 한다면은 지금 혹시 이 영상을 이 같이 지금 줌에 참여하시는 지금 중상학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내년 이맘때 벌써 결정이 돼요. 내년 이맘때 고등학교 올라가서 중간고사 봤을 거 아니에요. 그 석차 등급 쫙 나와요. 결정됩니다. 보시면은 1.4등급 받으려면 어떻게, 죄송합니다. 1.4등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국어, 수학, 영어, 통합 2등급 5과목 중 2등급 2개가 있어야 돼요. 나머지 3개는 1등급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1.4등급이라는 성적이 나와요. 그럼 이거 성적 계도를 유지한다고 한다면 뭐야?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있는 거라는 얘기죠. 근데 추천서를 받을 수 있지만 뭐예요? 수능 최저 등급을 못 맞추면은 서울대 추천서 못 받습니다. 아무리 석차 등급 좋다 하더라도. 그 다음 고대 추천서 못 받아요. 수능 최저의 기준을 못 맞추면. 그쵸? 이런 학생부 교과 전형은요. 상위권 대학에서는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중3, 중2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고등학교 1학년으로 가게 되면 내가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첫 번째 중간고사를 보고 기말고사까지 딱 보고 난 다음에 결정되는 거 석차 등급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상위권 대학 들어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회는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해되셨습니까? 13%밖에 뽑지 않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중앙대 경희대, 이화여대, 서울칠대, 외대, 건국대, 동국대 이런 학교들도 있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잘 보세요. 경희대, 서울칠대, 외대, 건대,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는요. 물론 가부 아이들은 가지 않고요. 물론 뭐 건대, 근데 수의학과 같은 경우에 수능으로 갑니다. 가부 아이들은. 아무튼 가고나 영재고 아이들은 가지 않고요. 외국 국제고 아이들도 사실 외국 국제고의 석차 등급이 좀 안 좋은 학생들이 사실은 건대, 동국대 이런 데 학교 가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교과 전형으로 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경희대부터 시작해서 서울시립대, 건대, 동국대, 홍대, 숙명여대 이들 대학은요. 학생부 교과 전형을 선발하고 종합 전형을 선발해요. 하지만 종합 전형은 사실은 일반고 아이들과의 경쟁이 심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교과 전형 상위권 대학은 뽑는 일수 13%. 하지만 중대 이상의 최상위권 대학은 교과 전형으로 갈 수 있는 숫자는 정해져 있다. 인원은 정해져 있다. 그게 고등학교 1학년 때 결정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두 번째로 말이죠.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각종 설명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걸 많은 정보를 얻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변화가 있어요. 우리 때 지금 중3, 중2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치를 때는 학교생활 기록부 반영 항목이 축소됩니다.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블라인드 평가대 교사 추천 블라인드 평가대 블라인드 평가라는 말은 뭐예요? 그렇죠. 학교 정보를 이 친구가 어느 학교 출신인지 이 친구도 얼굴도 이름도 아무도 몰라요. 모릅니다. 그리고 교사 추천서 완전히 폐지됐죠. 자기소개서 폐지됐습니다. 오로지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만 보겠다는 건데 문제는 그 학생부도 바뀌었어요. 수상 경력 반영되지 않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하면요. 그 다음에 자율 동아리가 뭐예요? 내가 우리 학교에 동아리가 없어. 내가 전공과 관련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싶은데 우리 학교에 그런 정규 동아리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내가 내 칠등만의 친구들이 모여서 동아리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만들어서 활동했던 내용이 학생부에는 기록이 되지만 미반영이란 뭐냐면은 학생부에는 기록이 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했을 때 그게 삭제돼서 제출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개인 봉사활동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방과활동은 아예 빠지고요. 독서활동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학생부 항목에서.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뭐가 중요해질까요? 그렇죠. 교과학습 발달상 이게 중요해질 수가 있어요. 이게 내신 성적 기록대 특차 등급 막 나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중요성이 아주 커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딱 보면은 부모님들이 저한테 질문하셔야 돼요. 그럼 선생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그 일반고 학생들이 불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교과학습 발달상을 보이게 된다고 한다면은 일반고 아이들한테 유리한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상 이 교과학습 발달상 내신 석차 등 아까 전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석차 등급을 그대 숫자로 평가하지 않거든요.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특목고라든지 아니면 외고라든지 국제고라고 한다면은
교육과정, 아, 이 친구가 외고 출신이구나, 아니면 이 친구가 국제고 출신이구나, 과거 영재고 출신, 알 수가 있어요. 수업 듣는 게 다르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다른 기준으로 학생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아무쪼록 그러면 일반고를 놓고 본다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그러면 세특이 중요하지, 교과학습할 때 사항이 중요하지, 내신 성적 기록되는 거 중요해지네요. 예, 중요해집니다. 근데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 세부는 특기 사항이 더욱더 중요해집니다. 제가 하나의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봅시다. 지금 2학년 수학 1입니다. 2학년 때 배우는 수학이죠. 단위는 4단위예요. 이 친구는 92점을 받았어요. 평균이 51.3이에요. 학교정 블라인드 평가니까 학교 정보 알 수가 없습니다. 51.3이고 표준 편차가 25.2예요. 성취도가 A 받았습니다. 295명 A를 받았어요. 근데 숙차 등급이 1등급이에요. 자, 그럼 요거만 놓고 본다면은 입학 사정관들은 대충 이 친구가 어떤 고등학교인지 딱 알 수가 있습니다. 평균이 51점 딱 가운데잖아요. 그리고 표준 편차가 25.2라고 한다면은 이 평균 점수를 중심으로 해서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만 놓고 보더라도, 그 다음에 수강생 수만 놓고 보더라도, 이 친구가 일반고구나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특이 중요해진다고 했죠. 이걸 봅니다. 한번 볼게요. 자, 수업에 참여할 태도가 바르고 교사의 설명에 경청하는 성실한 자세를 갖추고 있으며 매 시간의 학습 결과물이 학습지를 꼼꼼히 완성하여 제출한다고 합니다. 요 제가 녹색으로 칠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게 뭐냐면 이 친구의 수업을 참여하는 태도를 수학생이 말해준 거예요. 그러면 석차 1등급을 받은 학생이라고 한다면은 대부분의 이런 내용은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뭐 수학과 이 수학 원에 대한 수업에 대한 내용들을 쭉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빨간색을 제가 칠했습니다. 자, 수학적 호기심과 탐구심이 있는 학생으로, 자, 요거는 뭐냐? 요거는 이 수학 선생님의 개인적인 평가, 이 친구에 대한 평가를 한 거예요. 수학적 호기심과 탐구심이 있는 학생으로 획일화된 풀이 방법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이 알고 있는 수학적 개념을 충분히 활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풀이를 시도했대요. 이 친구의 수학에 대한 태도를, 수학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도 역량들을 조금 보여주는 부분. 이거는 수학 선생님이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요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파란색. 자유주제 탐구 활동에서 실생활 속, 이거는 당연히 뭐예요? 수행평가겠죠. 그죠? 실생활 속 다양한 탐구 함수라는 주제로 바이오리듬과 파도는 주기를 가진 함수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끝냈죠. 자, 요런 내용. 요 내용을 보고 이제 입학사정관들이 이 친구의 학업 역량을 평가한다는 겁니다. 자, 요 학생 한번 봤죠? 다른 학생 한번 볼게요. 요 학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2등급 받았어요. 93점에 58점이 느낌이 145명. 숫자는 작아요. 수학으로 때가 숫자는 작다고 하면 이 친구는 조금 시골에 있는 학교가 아니에요. 이렇게 의심할 수는 있어요. 숫자 등급이 2등. 근데 93점을 받았는데 2등급이에요. 와, 느낌이 오죠. 93점인데 2등급이야? 145밖에 안 돼? 그러면 요거는 자사고라는 느낌이 확 들어요. 자, 그러면 이 친구 한번 보겠습니다. 영화를 보다가 뉴턴의 냉각법칙 이용하면 수행평가와 과제탐구 주제로 영화 속 뉴턴의 냉각법칙 선정함 하면서 그 관련된 내용을 쭉 적어요. 쭉 적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딱 빨간색이죠. 문제 해결력이 매우 우수하고 문제 자체를 분석하고 개념학습에 충실한 모습이 돋보인대요. 그리고 정해진 풀이법이 아닌 창의적인 문제답을 도출하는 능력이 탁월했대요. 어때요? 네, 뒤로 넘겨볼게요. 이 아이와 이 아이 차이가 뭐예요? 색깔로 놓고 본다면 이 친구는 녹색 평가가 없죠. 자, 여러분들이 입학사정관들은 누굴 돌입해요? 이 친구는 1등급이에요. 하지만 역량에 대해서는 그냥 호기심과 탐구심 있는 학생이라고 평가했어요. 근데 뒤에 친구는 2등급이에요. 근데 보시면 문제 해결력이 매우 우수하고 문제 자체를 분석하고 충실한 모습이에요. 정해진 풀이법, 창의적인 풀이법을 답을 도출한대요. 수학 역량에 놓고 본다면 이 친구가 우수해요. 근데 입학사정관은요. 입학사정관 중에서 교수님들이 계시거든요. 교수님들은 서로 학생부를 볼 때 어떤 친구를 뽑고 싶을까요? 이 친구가 우리 대학에 와서 내 수업을 정말 열심히 들을 수 있는 학생인가?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위의 학생은 뭐야? 어때요, 여러분들? 수업 태도에 대해서 이 친구가 열심히 수업 들었구나는 알 수는 있죠. 열심히 수업에 참여했구나는 알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보세요. 이 수학 선생님이 이 친구에 대한 수업 태도와 관련된 내용은 없잖아요. 이거 중요하거든요. 없어요. 그러면 이 수학 선생님은 조금 이 친구에 대해서 이 친구 학원 다녔겠죠? 가외했겠죠? 내 수업 시간에 열심히 안 들었지만 뭐예요? 우수하긴 해. 하지만 수업에 대한 태도라든지 그에 대한 적극성이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은
사실 이 친구를 높게 평가할 수는 없죠. 근데 이것도 대안마다 달라요. 서울대는 이런 친구 싫어합니다. 하지만 연대나 고대는 이런 친구를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갔다 왔어? 예, 마이크한테 다녀왔습니다, 어머님.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친구를 보겠습니다. 이 친구를 보면 1등급이에요. 느낌이 딱 점수를 보면 어때요? 점 딱 보면 그쵸. 1등급이고 우수한 학생이라고 일반고에서 1등을 받은 친구예요. 자, 한번 색깔로 봅시다. 없죠. 태도 모습 없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빨간색 분. 과학적 실험의 결과와 수학적 상황관계 객관적 파악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는 자기주도 능력이 뛰어나다고 했어요. 뛰어나다 얘기 안 해서 자기주도적 능력을 발휘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주도 탐구 활동을 일상생활에 이렇게 봐 보세요. 이 친구는 점수도 뛰어나고 점수 상당히 높고 1등급이라고 하지만 이 친구의 수학적인 역량은 세특에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친구는 뭐야? 1등급 받았고 원점수도 없지만 학종으로 지원했다가는 이 친구는 떨어져요. 이해되셨죠? 이 친구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가야죠. 내신수차 등급이 좋으니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학생 볼까요? 이 친구도 97점, 상당히 높고 1등급 받았죠. 봅시다. 색깔을 봅시다. 그쵸? 성실한 자세로 해결하는데 학습률이 높고 수업에 더 좋다. 정말 좋죠. 그 다음에 뛰어난 문제 해결력을 보여준대요. 그리고 도용을 위한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 고민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즐거워했고 풀이 과정이 독창적이고 명쾌, 수학적 사고 등이 뛰어난 걸 보여줬대요. 제가 샘플을 보여줬죠. 학생부 종합증에서 이 친구가 가장 우수합니다. 학생부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무슨 말씀이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대학에 따라 조금 느낌이 다르지만 이 학생을 상당히 좋아하는 대학도 있고 이 학생을 좋아하는 친구도 있지만은 이 학생과 마지막 학생과의 비교해 보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이 친구가 정말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특의 내용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내가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갔다고 한다면은 일반고로 갔다고 한다면 일반고에서 내가 상위권 대학을 목표한다고 한다면은 그 학교가 학종으로 학생들을 상위권 대학을 보내본 학교이냐?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학교가 나름의 이런 세특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학교로 갔다고 한다면은 사실상 학생부 종합제로 간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게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죠. 일반고에서 내신 성적을 따기가 빡세지 않은 학교, 내신 따기 쉬운 고등학교. 그런 고등학교 가면 아까 전에 이런 친구, 이 친구처럼 이런 평가를 세특을 적어주는 거예요. 그럼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가죠.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 조금 내신이 좀 빡신 고등학교로 가가지고 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어떤 그런 실적이 있는 고등학교로 간다고 한다면은 일반고로 간다고 한다면은 사실상 이걸로 해서 상위권 대학을 두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일반고에서 최상위권을 받으면 사실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추천받아서 가는 게 가장 쉬워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간다고. 근데 아까 전에 외대라든지 시립대라든지 밑으로 내려온다고 한다면은 학생부 종합전형도 일반고와도 경쟁하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이 유리해지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제가 한 가지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서울시립대입니다. 2021학년 서울시립대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결과는. 서울시립대 특목고하고 외고 많이 가진 않습니다. 자, 보세요. 이 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지만 단계별로 학생들을 뽑아요. 왜? 일반고에도 상당히 많이 지원하니까. 그러면 서류에 대한 평가 확실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대학은요. 1단계에서 서류 평가를 합니다. 확실하게 가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목고 사고 중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서울시립대 가는 친구들은 그 학교에서 석차 등급이 별로 안 좋은 학생들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학 입장에서는 1단계에서 서류를 철저하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통과된 아이들끼리 해가지고 면접에 상당히 비중을 높게 봐요. 네. 왜? 서울시립대다. 나는 중위권 이상의 대학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볼게요. 일반고 출신 지원 5,400명이에요. 이들 중에 합격생 수는 고작 348명밖에 안 돼요. 6.4%. 일반고 출신은 6.4%만 합격한 거예요. 하지만 4사고는 580여 명 중에 절대적인 숫자를 듣지만 비중은 어쨌든 물론 일반고 좀 작아요. 4사고 아이들 출신들이 학생부 종합전 서울시대 많이 안 가거든요. 그 다음에 특목고라고 하면 외국 국제고 과고입니다. 100명이 합격했어요. 비중은 11%예요. 상당히 높죠. 자,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으로 들어간 아이들의 성적을 한번 볼게요. 보세요. 자, 다시. 블라인드 평가했어요. 2021년에 서울시립대는 블라인드 평가했어요. 고등학교 유형 알 수가 없어요. 얘가 어떤 고등학교, 어떤 지역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결과 보세요. 어떻게 일반고인 줄 알고
일반고 출신들은 서울시대 학종으로 들어가는 나이가 인문계는 2.2등급, 와, 상당히 높죠. 자연계는 2.27 등급이에요, 평균. 근데 자사고는 이제 모르잖아요. 근데 3.5 등급이에요. 자연은 3.8 등급이에요. 4등급 아이들이 합격했다는 얘기예요. 평균이니까. 특목고, 학교 정보 모르잖아요. 블라인드 평가인데도 4등급, 5등급, 6등급, 자연계는 6등급 아이들이 합격했어요. 학교 정보 알 수가 없는데? 어떤 것도 알 수 없는데? 이걸 놓고 본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들어요? 그렇죠? 블라인드 평가하고 얘가 정보 없다 하더라도 학생부를 보면 이 친구 어떤 고등학교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대가 이 학생부 종합전형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했어요. 평가를 했습니다. 서울시 자체가. 어떤 내용이에요? 미국이에요. 블라인드 평가 영향력 예상도를 미비했대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블라인드 평가 가지고 뭐 일반고라든지 특목고 뭐 이런 거 뭐 관련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그 다음에 블라인드 평가가 오히려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거죠. 자, 뭐야? 이 친구 일반고인데, 와, 일반고임에도 조금은 약간 시골에 있는 일반고인데, 이런 환경에서 이 친구 학교 정보를 알면 알 수 있잖아요. 저 환경이 그런 환경 고등학교가 아닌데? 근데 와, 이 친구가 종합전형으로, 와, 정말 좋은 스펙을 쌓고 좋은 활동을 했어요. 그러면 내신 성적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거든요. 근데 학교 정보를 가려버렸으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정성에 오히려 해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확연히 구별되는 특목고 교육과정과 달리 일반고, 자사고의 교육과정상의 차이점은 발견하기가 조금 힘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블라인드 평가 정책 기조가 지나친 정보 제한 방식으로 하게 될 경우 학생부 종합전형의 축소가 선발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하위권 대학은 학종으로 선발한다는 게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블라인드 평가 과정, 학생부 기재 항목 내용 축소, 자기소개 축소, 폐지. 이게 이제 우리 중학생들이 대입을 치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학생부 중학생 뽑는다고 한다면은 면접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올라갈 거라는 겁니다. 면접에 대한 비중.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상위권 대학과 중하위권 대학의 학종이 느낌이 다르게 평가할 거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자, 이래 되면 학종이 이렇게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중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하위권 대학 같은 서울시내의 중위권 대학, 아까 전에 시립대, 홍익대, 건국대 어차피 여기는 특목고 자사고 아이들 거의 잘 지원하지 않아요. 특차 등급이 안 좋은 학생들이 지원하겠죠. 하지만 지원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스펙이 좋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학점을 좀 유리할 수가 있어요. 일반고로 한다면 무조건 내신 성적이 중요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해진다는 얘기죠. 학종으로 이 상위권 대학은 32% 많이 뽑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능이죠. 그렇죠? 수능은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수능 비중 상당히 높아졌잖아요. 근데 수능은 문이과 통합형 수능이 치러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연계 학생들이 정말 유리해졌잖아요. 이과들이 문과를 교차 지원해버리는 막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하지만 수능은 누구냐? 수능은 뭐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일반고에서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물론 일반고 중에서 수능으로 많이 가는 학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학교가 신경을 쓰겠죠. 근데 사실 광명 지역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지금까지 대입 전형은 학종을 상당히 많은 학생들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실제로 내신에 대한 비중을 상당히 많이 높였기 때문에 내신으로 아이들이 많이 가지 수능으로 많이 가지 않거든요. 오히려 수능으로 상위권 대학 간다고 한다면 오히려 재수생, N수생들이 많이 가니 이거는 학교가 책임져 주지 않는 거잖아요. 내가 스터디 재수 학원을 책임져 주는 거잖아요. 아무튼 수능 같은 경우에 그 비중이 지금 우리가 대입을 치를 때도 상당히 증가됩니다.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 친구들도 수능 비중은 증가될 겁니다. 40% 이상 학생들을 뽑을 겁니다. 수능의 비중이 상당히 증가한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 알겠습니다. 그럼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상위권 대학을 목표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가게 된다면 내신 최상위 1등급 유지가 무조건 관건이에요. 그러면 1등급의 내신 최상위 등급을 맞으려면 여러분 어떤 고등학교 가야 됩니까? 그렇죠. 일반고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내신에 대한 비중이 또 내신 성적 따기가 조금 수월한 약간 그런 고등학교 가서 1등급 받는 게 1등급 받으면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가면 돼요. 대신에 뭐예요, 여러분? 그 분위기에 우리 아이가 휩쓸리지 말아야 돼요. 그 안 좋은 분위기에 우리 아이가 휩쓸린다고 한다면 끝장인 거죠. 그렇죠.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내가 1등급 받을 자신 있어. 그러면 일반고, 내신 따기 쉬운 일반고 가는 게 유리합니다. 학생 근데 그 대신에 뭐예요?
수능은 절대로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렇게 빡세진 않을 거라는 거지. 수능 유형으로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거지. 그러면 평상시에 내가 수능을 대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 최상위권 대학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 추천 전형이 또 뭐예요? 수능 최저함 기준이 있잖아. 그거 못 맞추면은 추천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그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학생부 종합전형은 뭐예요? 당연히 영재하고 외국제 자사고가 유리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블라인드 한다도 제가 좀 전에 보셨잖아요. 블라인드 한다도 학생부 종합전형 유리해요. 동문자사고. 결국은 뭐냐? 내가 고등학교 가서 나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내가 상위권 대학 들어간다. 그러면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 전공과 관련된 내가 역량을 쌓을 수 있는 분위기냐, 이 고등학교가. 그걸 따지셔야 된다. 그게 특목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 과고, 영재고라는 거죠. 특히 인문계 학생들, 지금 중학생인데 저는요, 자연계열에 저는 인문계열 쪽으로 가고 싶어요, 대학을. 그러면요, 사실은 외고, 국제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정부에서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외고, 국제고 가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왜? 내가 일반고라든지, 좀 분위기 좋은 일반고라든지, 아니면 자사고를 가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연계 학생들이 수학은 정말 무서웠거든요. 그 자연계 학생들한테 밀리게 됩니다. 불리해지잖아요. 오히려 내가 인문 계열이야, 문과 쪽이야라고 한다면 외고나 국제고로 가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수능입니다. 수능은 다시 한 번 말이지만 수능은 일반고에서는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물론 광명시에는 어떤 분위기가 흘러갈지 지켜봐야 돼요. 수능으로 40% 선발하는 게 2024년도, 2023년도부터 이렇게 지금 수능 비중이 상당히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고등학교 발빠르게 움직여야지만이 수능 분위기를 바뀌는데, 이게 발빠르게 움직인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그 재학생들의 멤버들이 우수한 학생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발빠른 대입 정책에 맞춰서 학교도 발빠르게 움직여요. 근데 공부 잘하는 친구도 못하는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고등학교는 발빠르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걸 여러분이 다시 보셔야 합니다. 아무튼 수능의 비중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일반고로 갔다고 한다면은 부모님들이 빠르게 판단하셔야 돼요. 내신 성적이 별로 안 좋아? 내신 성적으로 애매해? 그럼 수능으로 빨리 대비할 수 있게끔 이런 빠른 판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수능 공부할 수 있는 환경, 그런 어떤 주의 환경이 있어야겠죠. 물론 광명시에는 우리 아주 우수한 광명 마이엠 학원이 있잖아요. 수능을 대비시켜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식의 수능은 학교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여러분들 방향을 잡으셔야 돼요. 대입 변화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중3, 중2, 물론 중1은 다릅니다. 중3, 중1이라면 이렇게 이런 대입, 이런 방향이구나 알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 2022학년도까지 2021학년 대입 정책은 이렇게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면 재작년에 학부모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딱 보세요. 중3 학생 수는 지금 작년에 증가했어요. 증가했는 분위기에서 보세요. 영재고 지원자 수가 중3 학생 감소 줄어들고 대폭 줄었죠. 작년에. 2022학년. 왜 줄었냐면 영재고 입시가 바뀌었거든요. 2021학년까지 영재고는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통 아이들이 영재고 지원한 친구들이 두 군데 학교는 중복 지원하거든요. 경기도 저 경리가고 아니면 한과역, 경기가고 아니면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이런 식으로 중복 지원했거든요. 근데 2022학년 때 와서 중복 지원이 안 돼. 한 곳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절반 한 10,000명 지원했던 아이들이 5,000명, 절반 뚝 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광역단위 자사고. 전국적으로 안산 동산구가 이제 경기도에는 유일하게 광역단위 자사고죠. 하지만 전국적으로 광역단위 자사고죠. 보세요. 지원자 수는 증가했습니다. 어때요? 광역단위 자사고가 또 서울 지역도 많이 있고 지방에는 광역단위 자사고 그나마 공부 잘하는 학생들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위기? 수능을 대비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 거예요. 외고는 봅시다. 외고는 소폭 감소했죠. 외고. 문과 중에서 인문계열 중에서 내가 외국 가서 적응할 수 있는 외국어의 특기가 있는 친구들, 외국어 실력이 좀 있는 친구들이 선택해서 지원했지만 거품이 좀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확 줄지는 않았습니다. 과거는 줄지 않았죠. 전국 단위 자사고죠. 오히려 증가했죠. 왜? 이건 수능을 대비해 주는 학교니까. 당연히 수능의 비중이 대입이 증가시키니까. 그 다음에 국제고도 조금 증가했죠. 왜?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 경기도 지역 때 동탄국제고, 화성국제고, 정신국제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고양국제고 다음에 동탄국제고, 그다음에 청신국제고가 있잖아요.
국제고는 중학생 중에서 문과 계열에서 상위권 학생들이 국제고를 지원합니다. 그렇죠? 국제고에 지원했다. 어차피 내가 인문계열 아이들, 국제고 인문계열 아이들 가거든. 자연계열 아이들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이 뭐야? 최후 세상위권의 문과 학생들이 뭐야? 인문계열 학생들이 국제고로 가서 성과를 내서 학종으로 대학 상위권 대학을 가겠다. 지금 중3들 황금 대지입니다. 학생 수가 가장 많죠. 치열한 경쟁을 했죠. 그러면 오늘 설명에 참석하신 중3 학생들 어떤 고등학교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만약 이 영상을 보면서 선생님 영재고 곧 있으면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영재고 지원합니다. 영재고 학원을 준비했다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지원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조건 들어가는 겁니다. 영재고 학원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사실 상위권 대학 위치는 결정됐다고 보시면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진학하고자 하는 계열이 인문 계열이라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전략적으로 내가 외고, 국제고를 가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내가 상위권, 중대 이상의 상위권 대학을 목표한다는 말이죠. 근데 내가 어찌되면 저 중대 이상의 대학을 목표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건대나 이런 목표합니다라고 문과생을 중요하면 그러면 굳이 외고나 국제고 갈 필요는 사실 없어요. 오히려 일반고로 가서 내신 성적을 따서 가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대학을 목표한다고 한다면 내가 외고나 국제고를 전략적으로 가는 게 정말 유리합니다. 그 다음이죠. 수능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과연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수능을 대비할 수 있는 환경이냐, 그런 고등학교냐, 저사고 가는 게 가장 좋죠. 수능의 비중 확장 열려 있으니까. 그러면 이 오늘 설명에 참석해서 학부모 중에서 그나마 중학교 때 성취도, 주요 과목 A 성취도를 다 받은 친구들은 그냥 일반 과서생 내신 잘 닦여 격이 아니라 자사고로 선택하는 것도 상당히 유리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일반고로 갔다고 한다면 무조건 석차 등급 상위권 내가 1등급 4% 할 자신 있다고 한다면 일반고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해 말씀드렸죠. 일반고를 선택한다면 뭐야? 무조건 내신 성적 관리에 유리한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게 어떻게 보면 상위권 들어가는 데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1등급 받고 세특 내용은 별로 안 좋더라도 1등급 받고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상위권 대학 들어가는 게 특목고 자사고하던 경쟁을 피하고 그냥 내가 1등급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러면 광명시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어차피 내가 일지망으로 내가 좀 공부 잘하고 자사고 가고 싶다 하면 일지망으로 외대보고 선택을 하고 위지망을 내가 진성고 뭐 다른 광명고 순대 딱 선택해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대보고 떨어지면 고들 중에 내가 배정 받잖아요. 그럼 내가 일반고로 갔다고 한다면 뭐야? 무조건 내신에 올인하겠다. 그 각오로 가셔야 됩니다. 제가 중2는요. 지금 중2는 뭐 해야 될까요? 이번 첫 시험 봤잖아요. 어떻게 시험 성적 만족하시나요? 중2 첫 시험 결과 중요하잖아요. 이번에 90점을 다 넘겨야 되죠. A 성취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만약에 내가 뭐야 외고나 국제고나 아니면 자사고를 선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중2는요. 앞뒤 따지고 무조건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닥치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번 기말고사, 중간고사에 조금 물론 중간고사 안 본 학교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이번 기말고사에서 처음 지표고사를 본다고 한다면 무조건 90점 남기셔야 돼요. 그게 올인하셔야 됩니다. 올인하셔야 돼요. 선생님 그럼 중1로는요. 지금 중1 어떻게 해야 돼요? 복귀학점이잖아요. 어떤 방향을 준비할까요? 하지만 시험은 자유학력에 보내죠. 열심히 지금 곧 중학교 생활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뭐야? 외국제 자사고 일반고 저는 안 됩니다. 목표하셔야 됩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뭐야? 고교학점제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입 방향을 결정해야 되는데 물론 2024년 지금 중학교 1학년이 중3에 올라가는 2월 달에 확정이 됩니다. 이때 결정이 돼야 돼요. 왜냐? 대입은요. 4년 예고제거든요. 4년제가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중1 아이들이 중3 올라가기 전에 2월 달에 아마 우리가 치르는 중1이 치르는 2028년도 대입이 결정됩니다. 그러면 지금 2022년이잖아요. 내년에 2023년 그 1년 동안 이 대입 정책을 논의하고 막 이렇게 공론화 과정 거치고 이렇게 결정을 할 겁니다. 지켜보자고. 지켜보자고. 자, 그래서 지금은 중학교 1학년 이제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고교학점제는 이거예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지금 중2 학부모냐 아니면 내가 우리 둘째 아이가 지금 초등학생이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고교학점제 관심 많으셔가지고 많은 설명을 듣고 아니면 정보를 많이 입수하셨을 겁니다. 광명 지역에 계신 학부모님 교육률 높으시잖아요. 충분히 알고 계실 텐데. 자, 고교학점제입니다. 고교학점제. 학생들 진로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 이수하고 누적
누적 학점을 도달할 경우에 졸업을 인정한다. 자, 이게 또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거예요. 지금의 교육과정은요. 지금 고등학생들은요. 물론 지금 중1, 중2도 마찬가지예요. 중3, 중2도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수업만 들으면 수업 시간에 이런 식으로 자도 이 학생 아주 깊이 잠들었죠. 그죠? 자도 졸업하는 거예요. 중간고사 백지 내도 빵점 나와도 졸업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중1부터는요. 학점을 못 따면은 아마 지금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때 학점 못 따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F 학점 받으면 어떻게 됐어요? 졸업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계절학기 열심히 들어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중1부터 고교학점제가 시행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수업 시에 자고 있잖아요. 그럼 이 친구 학점을 못 따버려요. 학점을 못 따버리면 졸업을 못 하게 됩니다. 자, 다시 뒤로 가보겠습니다. 고교학점제. 본인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자유롭게 과목을 선택한다고 한다면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 선택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뭐야? 수업 시간에 잘 일이 없잖아요. 안 자겠죠. 이게 고교학점제의 목적입니다. 교실에서 잠자는 학생들을 없애겠다는 거죠. 이게 근데 현실적으로 말이 될까요? 자, 봅시다. 이걸 없애겠다는 고교학점제 취지입니다. 1학년 올라가면 우리가 공통교과라고 해가지고 국어, 영어, 수학, 통합사회, 한국어, 통합과 다학탐구 이런 공통교과 수업을 무조건 다 들어요. 똑같은 거 무조건 다 들어요. 1학년 올라가게 되면. 이해되셨죠? 외고든 과고든 자사고든 특목고든 특성화고등학교든 하여튼 가든 모든 대한민국 고등학교 갔어? 그다음 뭐야? 이거 무조건 들어. 똑같은 거. 그리고 2학년 3학년 올라가서 뭐야? 2학년 3학년 올라가서 뭐야? 네가 가고자 하는 전공과 계열에 맞춰서 뭐예요?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융합 선택 과목 이런 과목들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교과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거 발표되지 않았어요. 발표돼야 됩니다. 아무튼 이런 과목들을 선택할 거다. 그냥 샘플로 예시가 나온 거예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1학년 과목은 모든 과목을 선택하니까 모든 과목을 선택하고 2학년 3학년 그렇지 않으니까 자 1학년 과목 선택이 없고 2, 3학년은 진로 및 적성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러면 내신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1학년 과목은 상대평가 모든 아이들이 과목을 선택하니까 대박이니까 이거는 그나마 내신의 변별력을 줘야 되니까 1학년 과목은 석차 등급을 매기겠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하지만 2학년, 3학년 과목은 뭐예요? 절대평가로 가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고교학점제 취지가, 아까 전에 고교학점제 취지가 뭐예요? 교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여러분. 예를 들면, 영미문학을 볼까요? 영미문학 읽기라는 과목을 선택하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영어 교육학과 아니면 영어 영문학과 목표를 해요. 근데 저는 서울대 연대고대 영문학과 목표하는 게 아니고 저는 저쪽 경기도에 있는 어떤 대학의 영문학과를 목표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고 싶은데 영미문학 이거 선택하고 싶은데 영미문학 이렇게 선택하려고 하니까 우리 학교에서 영문과를 가겠다는 인문계에서 최상위권 학생들이 지원을 해. 그런데 그 과목 선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석차 등급 어떻게 맞아요? 바닥 깔아주겠죠. 그러면은 그걸로 해가지고 애가 자유롭게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고교학점제가 본인의 진로와 적성에 맞게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하게 만들어놨는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고교학점제 취지와 맞지 않잖아요. 하니까 이 과목들은 2학년, 3학년 과목들은 어떻게? 절대평가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 너 선택했어? 그럼 뭐야? 90점만 넘겨. 그럼 A 등급 줄게. 야, 전교 1등 하는 친구, 영문학 이렇게 선택한 전교 1등한 영문과 가겠다는 서울대 영문과 가겠다는 친구도 90점 넘길 거야. 그럼 걔도 당연히 뭐야? A라는 등급을 맞을 거야. 이거예요. 네가 전공과 관련된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했잖아. 그럼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뭐야? 90점만 넘겨. 네 성취를 이뤄. 그러면 등급 줄게. A 등급 줄게. 이건 거예요. 1학년 과목은 뭐야? 1학년 과목은 이런 식으로 석차 등급을 매기겠다는 거고 2학년, 3학년 과목은 어차피 자유롭게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놨으니까 석차 등급을 매겨주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잖아. 하니까 절대평가로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3적이 있죠. 이거예요. 그 과목을 선택했는데 39점 이하야. 40점인데 못 미쳤어. 그러면 I 성취도 I 등급을 받아서 어떻게? 미수가 돼버립니다. 그럼 그 과목을 학점을 못 따버려요. 그럼 졸업을 못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교육이 아직까지는요. 고등학교 교육 졸업 못 시키면 안 돼요.
졸업을 하게 해야죠, 고등학교를. 예.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어납니다. 제가 수학쌤이에요. 이 쌤 입장에서 딱 수업하러 딱 들어왔어. 근데 아이들 다 자고 있어. 그럼 이 수학 선생님이 야, 이 친구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문제 내버리면 이 아이들 전부 다 39점, 40점 못 넘겨서 다 아이 받을 텐데 그럼 얘네들 다 졸업 못 하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해야 되냐? 고교학점제 정책의 내용을 보면요. 이런 학생들이 있으면 학기 초에 선생님이 이런 학생들을 블랙리스트를 작성합니다. 블랙리스트 작성. 그리고 이 학생들을 관리를 합니다. 수업 열심히 들어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딱 봐가지고 이 친구들 만약에 이들 중에 몇 명이 39점 이하 나왔어? 그러면 이 수학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 친구를 남겨놓고 추가적으로 수업을 해가지고 다시 시험을 봐가지고 어떻게? I 등급 받은 거를 E 등급 받게끔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에 이런 선생님이 어디 있어요? 기말고사 끝나면 방학 되면 선생님들 어떻게 연수다 아니면 선생님들 해외여행 다니셔야 되잖아요. 가장 여유로운 게 방학 때잖아요, 선생님들이. 선생님이 방학 때 남아가지고 이들을 위해서 수업하고 이러진 않아요. 그러면 고교학점제가 시행된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잠자는 학생이 있거든요, 일반고에서. 그럼 이들이 전체적으로 39점 이하 받으면은 수학생 입장에서 난감해집니다. 그럼 수학생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따로 이들을 위해서 수업할 수도 없고 따로 이들을 위해서 시험을 또 낼 필요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아예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쉽게 낼 겁니다. 40점 이하 받을 수 없게끔 쉽게 낼 거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런 분위기 안 좋은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쉽습니다. 그러면 내신 성적을 전략적으로 따서 그 쉬운 고등학교에서 1등급 받으면 되죠. 학생부 교과로 가면 돼요. 네? 근데 내가 만약에 1등을 받지 못한다. 내가 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내가 목표하는 대학 가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 그럼 수능으로 갈아타야 되잖아요. 그러면 평상시에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수능용으로 내면서 빡세게 내는 고등학교라고 한다면 괜찮지만 이런 분위기, 아이 막 받는 아이들이 많은 분위기 가버리면 선생님들이 시험 난이도를 낮춥니다. 쉽게 냅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학교 공부를 통해서 내가 수능을 대비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학종은 더더욱 꿈도 못 꿉니다.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2021년 외고 국제고 자사고 일반고 수학 지금도 고등학교에는요 석차 등급이 있고요 절대평가 성취평가도 하거든요. 그 석차 등급에 따라서 외고 국제고 자사고 일반고 수학 평균 이성취도예요. 지금은 이성취도는 60점 미만이에요. 80점 미만이 아니라 60점 미만의 이성취도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외고 국제고 자사고는요 수학 1, 2, 2학년 때 배우는 과목입니다. 비율이 이거밖에 안 돼요. 60점 미만의 아이들이. 근데 일반고는 이만큼 됩니다. 그럼 60점 미만의 아이들이 평균적으로 21%가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21%가 60점 미만이라고 여러분. 그럼 그들 중에 40점 미만이 몇 %일까요? 심각합니다.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과연 일반고 선생님들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외국적자서 A 성취도 비율이에요. 자, 이것도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절대평가가 돼버리면 학생부 종합전형, 그나마 외국 국제고 자사고 중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고 싶은 아이들 중에 석차 등급이 6등급, 7등급, 과거 아이들은 6등급 의미가 없지만 자사고, 외고 자사고 아이들은 6등급, 7등급 아이들이 사실 학종으로 지원하지 않거든요. 지금 석차 등급이 불리하니까. 근데 2학년, 3학년 과목이 절대평가로 가게 되면 석차 등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적 자사고 일반고 수학 평균 A 성취도 받는 애를 비율을 보니까 장난 아니죠. 외국적으로는 35, A 성취도 받는 거예요. 자사고는 엄청나죠. 일반고는 고작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고교학점제 시대에서 학종으로 상위권 대학은 외국 국제고 자사고 아이들이 정말 유리해지는 판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고교학점제에서 2학년, 3학년은 절대평가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나요? 고교학점제, 진로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 이수하고 누적 학점제로 졸업을 인정하는 이게 고교학점제예요. 결국은 고교학점제 시대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상위권 대학 가는 학생부와 수능은 이 수단은 변하지 않습니다. 수능은 변하겠어요.
지금 수능이 어떻게 바뀔까 아직 공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마 여러 가지 설명을 들었을 거예요. 제가 핵심을 말씀을 드릴게요. 수능은 틀림없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수능의 과목에 반영됩니다. 반영됩니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능이요. 고등학교 1학년 수능 1, 고등학교 2, 3학년 과목에서 출제되는 수능 2 이렇게 이원화되고 수능 1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과목의 수능 1에서는 소수능 평가가 도입될 것 같아요. 당연히 절대평가. 수능 1은 절대평가, 수능 2는 2학년, 3학년 과목에서 나오는 수능 2는 상대평가. 이렇게 유지되면서 고등학교 1학년 수능 1은 서술형 평가가 도입되면서 절대평가. 그럼 수능 1은 언제 시험보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시험을 봐요. 그리고 그 성적을 킵하고 고3 때 올라가서 수능 2를 시험을 봐요. 수능을 봐요. 수시로 가겠다? 수시로 가는 아이들은 뭐야? 수능 1 가지고 수시로 가게 되고 정시로 가겠다? 수능 1과 수능 2 가지고 정시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 문제 만들어내는 곳이죠. 이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고교 학점제 시대에서의 수능 정책입니다. 이들이 밀어붙이는 게. 이게 이제 이번 하반기 때 발표될 겁니다. 발표되면 아마 이걸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또 많이 변화되겠죠. 그리고 결정이 되겠죠. 근데 제가 느낌상 보면 이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제 느낌상. 그럼 이 보세요. 지금 우리 중학교 1학년이 이런 고교학점제에서 2028학년도 대입을 치러요. 2027년이 고3이 되는 겁니다. 정부가 또 바뀌게 되는 거죠. 윤석열 정부가 2022, 2023, 2024, 2025, 2026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 중1아이 고3이 돼버리면 또 정권이 바뀐 시대에서 대입을 치르는데 그들은 언제 윤석열 정부 때 대입이 결정되는 거죠. 지금 중1, 초6, 초, 이 3개 학년은 이 정부 하에서 대입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윤석열 정부에서 고교학점제에 맞춰서 대입이 대폭적으로 바뀔까? 이번에 교육부 장관이 선정됐잖아요. 이 친구가 교육과 관련된 사람은 아니에요. 행정과 출신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입이 크게 바뀌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거와 관련된 건 하반기 때 발표된다고 하니까 한번 기다려 봅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거든요. 미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중학교 3학년, 2학년들은 현행 입시를 적용을 받습니다. 그럼 어떤 고등학교를 가느냐에 따라서 그 수단은 결정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가 지금 문과 쪽이야. 최소한 이거는 결정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인문계열이야, 자연계열이냐 이거는 결정하셔야 돼요. 왜? 어떤 어머니 저한테 질문하세요. 선생님, 문이과 통합교육과정이잖아요. 그럼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상위권 대학을 목표한다고 한다면 필요합니다. 상위권 대학은요, 계열 구분해서 학생들을 뽑습니다. 근데 선생님, 저희 아이는요, 그냥 경기권에 있는 가천대, 아주대, 인하대 가겠습니다라고 한다면 또 상황은 달라져요. 그들 대학을 목표한다고 한다면 사실 외고나 국제고 자서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일반고 가서 내신 잘 따면 됩니다. 그게 더 유리합니다. 어차피 그들 대학은 제가 좀 전에 말한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대, 한양대, 이화여대, 중앙대까지는 문과라고 한다면 외고, 국제고, 자사고, 인문계열 아이들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경쟁을 해야 돼요. 이과라고 한다면 과고, 영재고, 자사고, 자연계열 아이들과 이과에서 학종에서 경쟁을 해야 돼요. 그렇죠? 하지만 그 이하의 대학은 그 이하의 대학은 상위권 고등학교 특목고 자사고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이하의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일반고 아이들끼리 내신 경쟁이에요. 내신에서 우수하냐? 내신에서 그 다음에 제가 좀 전에 세특 샘플 보여드렸잖아요. 그 세특 내용에 따라서 내가 학종이냐 아니냐 결정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하기 때문에 내가 중앙대 이상의 상위권 대학을 목표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고등학교를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하지만 그 이하의 대학이다라고 한다면 그냥 일반고 가는 게 유리합니다. 그것도 어느 일반고? 내신 따기 쉬운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게 유리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사전 질문을 받았습니다. Q&A 시간을 가질 텐데요. 어쩌면은 많은 질문도 남겨주셨어요. 제가 앞에 설명했던 내용에서 아마 충분히 답이 되셨던 분들이 계실 것 같고, 그 중에서 제가 설명한 내용 중에 빠졌던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해주신 부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것만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의대 치대 아마 이 영상을 보는 학부모 중에서 이 의대 치대 약대 목표하는 학부, 특히 약대 목표하는 학부모님이 많이 계실 텐데 의대 치대 약대 지역 인재 전형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머니 이거 아셔야 돼요. 서울이나 경기권이죠. 수도권 대학의 의대 치대 약대는요. 지역 인재로 선발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지방에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는 그 지방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출신들에 대해서 이런 최상위학과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역 인재 전형을 신설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져? 만약에 의치 약학대 지역 인재, 소위 말 지방에 있는 뭐 의대 치대 약대에 지역 인재 전형을 지원한다고 한다면은 초등학교 때 전학가셔야 돼요. 지역 인재 전형은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 최소 6년을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그 지역에 사셔야 돼요. 그 지역 고등학교 나오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역 인재 전형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 질문하는 학부모 중에서는 아마 초등학생이니까 우리 아이가 아마 부모님 고향이나 이쪽으로 아마 주소를 이전한다든지 이사갈 의향이 있다고 한다면은 부모 모두가 걸로 가셔야 돼요. 한 부모만 가시면 안 돼요. 부모 모두가 가셔야 돼요. 부모 모두가 가셔야 돼요.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우리 아이만 가면 되지 않나요? 그러면 이 친구는 지원 자격이 초등학교 6년을 거기에서 할머니 집에서 보내야 돼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그래서 12년을 부모 없이 12년을 그 지역에서 보낸다고 한다면 돼요. 근데 부모와 같이 무조건 가는 거는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입니다. 그러면 지금 초등학생 부모 모두가 걸로 주소를 이전한다든지 모두가 걸로 가셔야 돼요. 지역인 전형은요. 제가 2023학년도 의치 약학대 전형별 선발, 이 전형별 선발 비율 보세요. 전체 대학입니다. 의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수능으로 가장 많이 뽑아요. 지금 뭐 치대도 수능이 가장 많이 뽑죠. 수능이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의대 치대 약학은 수능을 대비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지역인재 전형을 뽑거든요. 여기서 지역인재 전형도 보면요. 지역인재 교과 전형, 이 내신 성적이거든요. 지역인 종합 전형이에요. 이거 학생부 종합, 내신 성적 학생부 종합전형 뽑겠다는 거지. 이게 지역인재 전형이에요. 그 다음에 이 학생부 교과 종합이에요. 그러면 내가 광명에 살고 있으면서 내가 지방에 있는 뭐 의대나 치대나 약대를 학생부 교과를 정하고 해서 뭐 내신성 좋으니까 그럼 이 전형으로 가야 돼요. 학생부 교과 전형. 이거 못 가요. 이거는 그 지역에 사는 학생들한테 해당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지역인재 전형으로 지방에 있는 대학은 지역인재 많이 뽑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 볼게요. 국립대까지만 보여드릴게요. 국립대 보면 강원대 뭐 뽑는 데서 많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뽑아요. 전형 방법이래요. 제가 보여드릴 건 이거예요. 수능 체제예요. 지역인재 전형이지만 이거는 의대거든요. 제가 여기 표시는 안 되네요. 여기 의대입니다. 요거 의대입니다. 의대 보시면 수능 최저학력 경북대라면 교과 전형으로 12명 뽑아요. 교과 80이에요. 퍼펙트합니다. 성적이.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과탐, 사탐 보면 절대로 안 되죠. 문과 통합교육까지 수능이지만 과탐을 봐야 돼요. 의대 가려면. 과학 포함해 3개 영역이 합이 3입니다. 과학 포함입니다. 과학은 무조건 1등급 나와야 되고요. 영어 1등급 나오고 수학 1등급, 3개 무조건 1등급 나와요. 수능에서. 그럼 지역에 있는 학생들 중에 이 3개 영역 1등급 나온 친구들이 과연 12명 중에서 과연 몇 명일까요? 12명 경북대는요. 이 12명 정원 채우기 쉽지 않을 겁니다. 왜?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수능 공부 안 하거든요. 이해되셨나요? 보세요. 경상대, 부산에 있는 국립대학입니다. 교과 전형으로 24명 뽑아요. 국수연과 중에 수학 포함해서 3개 합이 5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3개, 2, 1, 2 나와야 돼요. 3개가. 하나 3등급 나오면 1등급 나와야 돼요. 2개가. 과연 경상대가 24명 이거 정원 채울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수능 체제가 중요합니다. 지역인재 전형이라고 해가지고 교육부에서 하라고 해서 해냈지만 실질적으로 이 인원을 채운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전남대법과 상당히 많이 뽑아요. 근데 보세요. 세계 영역 합이 5예요.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못 맞아가지고 이거 저거 못 채우면 어떻게 돼요? 못 채운 인원 어디서 뽑아요? 이들 대학이. 수능에서 뽑습니다. 수능에서. 그러면 제가 다시 수능의 비중이 의대 40%라고 하지만 정시 모집 딱 될 때, 정시 딱 원서 쓸 때는 이게 증가해요. 왜? 이 전형에 수능 최저 못 맞추면 넘어오거든요. 그럼 40%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더 높아져요. 하니까 의치대 약대는요. 수능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이건 치대입니다. 치대도 보세요. 장난 아니에요. 이제 약대입니다. 약대 같은 경우 지역 인재 전형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보세요. 강원도 볼까요? 국어, 수학, 과학은 두 과목 무조건 응시해야 돼요. 과학 투자하는 두 과목 무조건 응시하고 수학, 과학 한 과목을 포함한 두 개 중 한 과목 무조건 포함돼요. 포함된 세 개 합이 8이에요. 세 개 합이 8이에요. 그럼 수학, 과목 무조건 포함시켜야 돼요. 세 개 합이 8이라면 몇 등급 나와요? 2등급, 2등급, 3등급 나오면 7이죠. 그죠? 그렇죠?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의외로 높은 편이에요. 강원 지역에 사는 아이들 중에서 수능 공부하는 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능 체계는 기준을 둔다는 거죠. 결국은 뭐냐? 제가 어찌됐 지역인재 전형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자, 다시 지역인형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빨리 전화를 가시고 그 지역의 중학교부터 부모님들 다 주소를 다 이전하셔가지고 거기서 거주하시면서 뭐야? 중3, 고3을 보내는데 내신 성적도 정말 우수해야 되지만 뭐예요? 그렇죠? 수능 공부도 열심히 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교사가 꿈인 것 같아요. 교사를 하려면 방향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공부 내신 1등급, 그 다음에 특목 가는 게 유리한지, 쉽게 말하면 교사가 꿈인데 교대를 목표할 것 같아요. 교대를 목표한다고 한다면 내신 등급을 내신이 유리한 일반고로 가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특목 가는 게 유리한지 제가 미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고 가는 게 유리합니다. 교대는요 무조건 일반고예요. 일반고에서 무조건 내신 좋게 잘 받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특목 가는 게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네, 불리하고, 그리고 또 교대를 간다고 한다면은 이과로 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해요. 이과 학생들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내가 일반고에서 이과로 가서 공부하면서 교대로 간다고 한다면 조금 더 유리해요. 성적이 조금 낮더라도 교대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습니다. 이해되셨죠? 교사, 사범대, 아니면 사범대라든지 특히 교대를 목표한다? 그러면 무조건 일반고로 가서 내신 석차 등급을 좋게 받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고하지 마세요. 자사고 가지 마세요. 무조건 일반고는 유리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비평준화 지역의 입시 전략. 자, 아마 김포 지역 사는 어머니 아니면 다른 지역 사는 어머니들 같은데, 고촌이 김포 바로 옆에 있는 거거든요. 김포시랑 고촌, 그 다음에 여기 강서구 이렇게 딱 있는데, 고촌으로 이사 시 농어촌 전형 실질적 효과 여부 및 초5인 아이에게 가능한지 궁금하다. 자, 농어촌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어촌 전형으로 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원 자격이요. 6년을 그 지역에 사셔야 돼요. 6년을. 그런 게 있어요.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농어촌 지역 선택할 때는 무조건 중학교를 그 지역에 있는 비평준화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중학교를 들어가서 고등학교도 그 지역 고등학교 들어가셔야 되는데, 제가 농어촌 전형점을 말씀을 드리면 학과마다 선발 인원수가 거의 한두 명이고요. 두세 명이고요. 정말 적고요. 농어촌 전형이라는 내신 성적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신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때는 그 고등학교에서 내신 거의 1등급 수준 성적을 받아야지만이 농어촌 전형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을 농어촌 전형으로 들어가는데 쉽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비평준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전형은 무조건 내신입니다.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농어촌 전형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도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학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특히 상위권 대학이죠. 상위권 대학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유리합니다. 조건은 뭐냐? 중학교도 그 지역에 나와야 되고 고등학교도 그 지역에 나와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상대적으로 내신 따기 조금 수월한 고등학교로 가는 게 유리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그렇게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어차피 업면이기 때문에 업이라고 한다면은 그 지역에서 조금은 그렇죠? 조금은 고등학교가 그렇죠? 조금은 내신 따기 쉬울 거예요. 그 대신에 분위기는 저는 장담 못합니다. 분위기는 장담 못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지역 살면서 그 고등학교가 어떤 분위기인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입니다. 이게 안산 있잖아요, 그죠?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 같은 특성화 고등학교 전망에 대해서 좋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특성화 고등학교 가면 상위권 대학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좋아요. 그 대신에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내신 성적이 정말 좋아야 돼요. 내신 성적이 정말 좋아야 되고, 어차피 특성화 고등학교를 간다 하더라도 일반고에서 수업 듣는 일반 선택 과목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이게 쉽게 설명하면 수능에 반영되는 과목이거든요. 이 과목 수업 듣거든요. 이 과목 내신 성적이 정말 중요해요. 그 다음에 본인이 학종으로 가거든요. 학종으로 간다고 한다면은 본인이 어떤 과, 그쵸? 그
특성화 고등학교 특징, 그 과와 관련된 과목들이 있거든요. 그 과목을 선택해서 그 연관된 학과를 학종으로 지원을 하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 이런 특성화 고등학교 출신사들을 위한 특별 전형들이 있어요. 그 과를 그 전형으로 지원하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특성화고도 가면은 또 분위기가 좋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그게 맞춰서 여러분들이 잘 전략을 짜셔야 되는데, 와, 디지털 미디어, 한국 디지털 미디어고도 다릅니다. 이 고등학교는요, 아주 좋습니다. 여기에 이 고등학교에 웹 프로그램과와 해킹 방어과 이 두 과는요, 장난 아니에요. 이 과 애들은 실적으로서 그냥 고대부터 시작해서 상위권 대학을 들어갑니다. 컴퓨터 관련된 과를 들어갑니다. 본인이 이런 실적을 가지고 있고 또 이 학과는요, 과목이 아주 특성 과목들을 많이 들어요. 그럼 학생들 딱 보면 알아요. 아, 이 학교보다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와 쌍벽을 이루는 학교가 있고 서울에 있는 설리 인터넷 고등학교가 있거든요. 그 학교 성적 좋거든요. 그 고등학교 출신들은 상위권 대학을 학점으로 들어갑니다. 특히 그와 관련된 과들. 컴퓨터라든지 정보 보안을 특히 인하대, 아주대, 사이버, 이쪽은 이 친구들이 이들 고등학교 출신들이 핫발이 좀 죄송하지만 그냥 가는 거예요. 아주 좋습니다. 어차피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주 우수한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들어가기 쉽지 않을 거예요. 중학교 내신 성적도 중요하고 면접도 상당히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이 고등학교라면 조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고등학교 외에 특성화 고등학교도 나쁘지 않습니다. 대신에 가서 내신 성적이 정말 좋게 잘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고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부모님들 중에서 지금 뭐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짧은 시간에 많은 얘기를 들려드렸던 것 같아요. 참 많이 힘든 내용,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이라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중학생이라고 한다면 고등학교 선택에서 의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고등학교 들어간과 동시에 대학교 입시는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차피 그 환경에서 그 환경에 맞추어서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3년 동안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상위권 대학 입시는 결정된다. 이 부분만 유념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중3, 중2 고등학교 선택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위권 대학을 목표한다. 그러면 내가 최소한 문과 쪽이라고 한다면 외국 국제 가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고요. 가고 영재 가면 일단 끝나는 거고요. 아니면 선생님 우리 아이는 외국 국제고도 안 해요. 과거도 아닙니다. 하지만 공부 좀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에요. 라고 한다면 자사고로 가면서 수능의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자사고로 가면서 수능을 대비할 수 있는 환경. 그런 고등학교 가는 게 상위권 대학 입시라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하지만 선생님 그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는 치열하게 공부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중학교 때 막 그냥 벼락치기로 공부하고 그냥 내신 성적은 90점 넘겨서 A 성취를 받지만 보니까 벼락치기로 공부해요. 그러면 사실 이 친구가 자사고로 간다면 쉽지 않을 거예요. 외국 국제 간다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일반고에 가서 열심히 석차 등급을 따가지고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상위권 대학을 노리고 추천서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상위권 대학을 가는데 광명시에 산다고 한다면 광명 마이애미나 이런 학원에서 수능을 대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뭐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건 학교가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물론 광명시에도 수능을 대비해 줄 수 있는 학교가 있을 거예요. 일반고로. 그렇게 바뀌는 일반고가 있을 거예요. 그런 고등학교에서 그런 쪽 분위기 좋은 고등학교를 간다고 한다면 수능까지 대비할 수 있는 환경에서 노출되기 때문에 수능까지 대비해서 상위권 대학을 갈 수가 있겠죠.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얻으셔야 된다. 이렇게 강조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설명해 주신 우리 김창식 팀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마이엠 온라인 설명회 오셔서 경청해 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회 중간에 놓치신 분들 계신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영상 후에 추후에 업로드 해 드릴 테니까 안내 문자 받으시고 집에서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 경청해 주셔서 모두 감사드립니다. 추후에 좋은 설명회 다시 기획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YM 진로진학 연구소 최현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